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0, 23, 14, 15 이때 하우스 푸어 기억나실 거예요. 하우스 푸어 역전세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그죠? 전세돈을 못 빼줘가지고 그런 게 안 올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가을이나 내년 정도에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가격하시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 집도 내려갑니다. 집값이 이제 하향세를 접어들었다 이런 네.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좀 구체적인 현상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거래량이 1번입니다. 네네. 1번이고 2번은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인데 전세 가격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이런 지표들 보시고 또 경매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경매 보시면 네네.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지표들이 지금 다 변곡점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 변곡점이라고 신호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네. 변곡점을 통과해서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PIRG도 꼭지를 찍었고 또 외람된 변수지만 경제 변수도 연결되는데요. 네.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피케티 지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자산 가격이 버블이 있을 때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결국은 조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 지수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뭐 일본, 스페인 이런 스페인도 주택으로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쪽이 버블 터질 때 그 피케티 지수가 주로 8, 7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재작년에는 8이었어요. 네.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네.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었습니다. 11을 찍었습니다. 11.1을. 이거는 네. 보도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기에 피케티 지수가 어디서 발표하냐?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오고 조금만 보시면 네네. 시장상이 녹록치 않구나. 막연하게 부동산만 보시고 네. 뭐 물건이 좋고 입주 물량이 좋고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경제상이 안 받쳐줄 때는 언젠가 조정이 겹쳐지는데 그 신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구체적인 지표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가 네. 이제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물가 인상률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몇십 년 만에 뭐 최고치고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 찍어서 뭐 말씀 나눈 대로 파월 의장이 올해 6번, 7번인데 그럼 네.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한 번이나 두 번 더 그럼 0.2나 0.5 정도 올린다고 보면요. 네네네. 기준금리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시장금리는 코픽스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1에서 1.5%가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저금리 시대 때보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존에 영끌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네. 그분들이 시장에서 못 버티면 매물로 나올 거니까 금매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 가면은 이건 더 손해가 크니까 금매를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시장의 기폭제가 될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상금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니까 네. 이거를 시기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물가 인상이 결국은 인플레 하이퍼로 가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건 기존사실로 받아들이시고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금리 하나만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이 많거나 소득이 늘어날 게 보이고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면 그래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요. 네네. 2006년도부터 4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4, 5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는 주택 가격 떠나서 그 골드노믹 시절에 경제도 막 성장률이 뭐 4, 5% 유지하고 소득도 늘고 경제 시스템이 좋고 원활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네.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여건들이 말씀 나눴던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에도 타격이 큰데 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제 영끌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갭 투자. 갭 투자 붐이 일었던 부분들에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시장에다가 안 좋은 신호들이 연결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착륙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라고 그러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작년 11월에 TFT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팀이냐면 역전세란에 대비한 TFT입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네네.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전세돈을 급하게 많이 올려도 받아보는 분들이 내줘야 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 와야 되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팀까지 생겼다는 게 어떤 신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네. 생각보다 강하다. 네, 외부 그렇죠. 여건들이 안 좋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지방에서부터 좀 미분양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권하고 서울까지 대단지는 안 이어지고요. 네네. 독립군 아파트라고 그러죠.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일단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라는 것은 분양주택인데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현재 기준주택보다 쌉니다. 시세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세 대비 물량이 입주 수요나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서울도 조금 변화를 나타나는 게 뭐냐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물량은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작년 9월까지, 8월까지는 뭐 80세대, 150세대, 200세대 독립군 아파트라고 해요. 우리가 네. 500세대는 돼야 정상적인 최소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350세대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원 있고 이 되는 아파트 구조가 최소 세대수인데 그럼 200세대는 좀 조금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네, 어떤 네, 공간이나 주거의 목적이 많은 것이지 뭐 조경 면적의 공간은 좀 커뮤니티나. 적거든요. 근데 네. 그 아파트들이 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작년 초까지. 근데 작년 9월부터 저한테 기자분들이 한두씩 연락 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아, 저 무슨 동에 150세대 아파트가 미분양 났습니다. 네네. 처음입니다. 그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 세대들만 뭐 네. 100개짜리, 150개 이런 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 뭐가 좀 바뀐 거잖아요. 근데 500세대 이상은 미분양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워낙 시세에 대비해서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서울 수도권까지는 안 벌어지는데 수도권은 좀 위험합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뭐 핵심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이나 산업단지들이 있는 도시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도시, 네, 네. 한 블락 떨어진 아. 도시들은 조금 미분양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고 이것까지 이어지면 서울은 당분간 1, 2년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7만 세대 나오는 애 내후년이거든요. 네네. 그때는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서울까지는. 같고 독립군 아파트만 조금 나타날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그 하락세가 그럼 또 얼마나 또 언제까지 또 이어질까 이거에 네.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충격이 외부 충격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오면 40%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강남도. 근데 그것이 없다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는 가볍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20%도 크죠. 만약에 20억짜리 20%는 4, 5억 떨어지는 건데 그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거래가 될까 말까죠. 그것도. 근데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25에서 30% 선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충격이 있으면 40% 내려가지만 충격이 없으면 유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60년도 지나면 사이클상 2028, 9, 30년도쯤에 다시 이제 상승으로 바뀌겠죠. 네네네. 뭐 그렇게 좀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이랑 좀 1주택자, 4주택자들의 좀 전략을 여쭤볼게요. 네네. 네, 무주택자들은 이제 뭐 기존에는 재테크 하면은 전세 살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집을 좀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사전 청약을 먼저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전 청약으로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공식적이지만 전문가들끼리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나가다 보면 다른 패널도 만나잖아요. 네네. 시장 친화적인 분도 만나고 저처럼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4년에 못 버틴다. 무조건 하락이다. 여긴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 몇 년도에 사는 게 나아요? 2023년도가 맞는 거죠. 내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 뭐 저금리나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물론 핀셋에 실을 수도 있고 네. 주택가격이 워낙 너무 폭풍을 오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꼭지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꼭지를 탈피해서 무릎대 사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체크하면 사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가을 이후 연말이나 내년 봄 여름에 판단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 네, 올라가는 폭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4억이던 게 8억 됐는데 9억으로 올라간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8억인 게 6억, 5억으로 떨어진다?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 개념을 어디에다가 합리적인 배팅을 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을이나 사전 청약에 접근하시면서 또 도심에서 서울 같은 경우도 수도권도 도심에 그 공공 물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접근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이면 더 좋겠다는 판단을 드리고 유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신규 물량들이 유주택자라도 그쵸, 네. 거기에 접근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정 가능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가을이나 내년 정도에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갈아타기 하시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 집도 내려갑니다. 그죠? 그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 본인의 자산관리 능력이 앞으로 6, 7년을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호가를 유지할 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6, 7년 동안의 자산 관리에서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오른다고 치면 네. 시장 금리는 한 1.5에서 2% 가능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2%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좀 해보시면 네. 아 내가 좀 부담되겠다 그러시면 지금 시원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하게 파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다주택자분들은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근데 뭐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 안 하셨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전세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보증공사에서 TF팀을 왜 만들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2, 13, 14, 15 이때 하우스푸어 기억나실 거예요. 하우스푸어 역전세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네네. 그죠? 전세돈을 못 빼줘가지고. 그런 게 안 올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주택자분들은 그런 시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자본 투자하셔가지고 오른 상승에 대한 실현도 안 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조건을 계산을 안 해보셨다가 막 다 드리잖아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제 주위에도 8년 고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2006년도에 개포동을 샀다가 네. 요새 2017년도에 풀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11년이에요, 기간이. 2006년도 꼭지였잖아요. 네네. 7년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8년부터 쭉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15년도부터 올렸으니까 그 기산 해보세요. 7년은 기본이고 풀리는 데까지 11년 걸렸습니다. 1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실제 하락 기간은 6, 7년이지만 다시 회복해서 원위치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셔서 우리 유주택자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장밋빛 속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도 사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율인 45%는 안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